지금 나오는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부 모음입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유튜브 이 꼭지인가? 이게 2시간 6분 이렇게 적어네요. 제목들은 각각 다를 텐데 제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부 모음집이다. 문득이네요.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 게 아니라 실내악이 아니라 작은 다른 악기들하고 협연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고 4중주쯤 되나? 6중주 되나? 뭐로 쏘이는 걸 찍는 거예요. 클래시컬 바로크 뮤직. 아이고, 댓글도 많이 달았네. 많지는 않지만 좀 달았네. 그 유튜브가 이렇게 편리합니다. 유튜브를 우리나라에서 운영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른 거로는 경쟁이 안 되죠. 자, 여기까지는 듣겠습니다. 끄겠습니다. 네크레스트 책의 264주 45강 하겠습니다. 순서 맞죠? 45강.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게 9장까지 있는데 지금 8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갑니다. 뭐 재미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해리스의 과학 중심적인 윤리 가능성, 뭐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과학이 한다, 과학이 윤리적인 것까지 다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 마지막 그 설명에 제가 그렇게 끝냈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와 행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이요. 참, 지금 뭐 한두 마디로 갖다부터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일단 지금까지 맥걸스가 요 해리스의 과학주의적인 도덕관에 대한 비평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서로 다른 그림이다.
하나의 그림으로만, 그림 혹은 내러티브, 과학, 그거로만 이 세계를 재단하는, 결정하는 방식은 과학적이지도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도덕, 종교, 이런 것까지 대답을 줄 수 있지는 않은 거죠. 과학의 한계죠, 근본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도 아니야, 아직까지 과학이 다 발전하지 않아서 그러지, 더 발전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았냐, 그런 주장할 겁니다. 바둑만은 뭐 인공지능이 체스는 이겼겠지만 바둑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벌써 수년 전에 사람 바둑 고수보다 인공지능이 앞서고 말았어요. 이걸 둘을 경쟁시킨다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 계산기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암산, 이거하고 아무리 암산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계산기는 당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흥미는 유발하죠. 자,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유익한 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대표로 보고 있는데 과학의 절정이 인공지능이잖아요. 그것의 한계가 뭔지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과학이 도덕 문제에서 권위를 갖는다는 해리스의 비현실적이고 설득력 없는 주장은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고 미처 의식하지 못한 핵심 철학적 원리들에 궁극적으로 의존한다. 결국은 과학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철학을 하는 것뿐인 거죠. 그는 자신이 내릴 결론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흥미롭지만 부질없는 지적 순환 논리를 펼친다. 순환 논리. 과학이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못하잖아. 그러면 과학이 앞으로 발전하면 돼. 순환하면서 계속 자기 논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도덕적 고찰을 다룬 이 불만족스러운 에세이는 과학의 문화적 대안 세력인 철학과 종교를 폄하함으로써 과학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다소 경직된 형태의 과학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천명한 선언서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네요. 아주 형편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비판한 겁니다. 헤레스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도덕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 그건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도덕적 진공 상태를. 그러니까 데이터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삶이 빠진 거죠. 아주 구체적인 삶이 빠진 거죠. 근데 그게 삶이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아주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있는데 그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 해결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과학이 발전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허한 거죠.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과학을 부풀려 이 공간을 차지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채워 넣어야 할 도덕적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 인간, 내 행위, 가치 이런 건 진공이 없어요. 구체적인 그 삶의 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슬람 여자들에게 부르카를 강제한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빼놓고 부르카만 갖고 의식 있는 생명체 행복, 저하, 운운하는 거는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건 없다. 도덕 철학과 신학은 윤리학의 고전적 주제들과 그 일상적 적용을 고찰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아주 실질적인 역사인 겁니다. 과학은 윤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다 마땅하죠. 그래야죠. 또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과학적 도덕에 대한 해리스의 실패가 잘 보여주듯이 과학적인 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말이 안 되는 도덕 철학을 자기가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저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과학은 윤리의 기초 역할을 할 수 없다. 토대가 아니다. 그렇죠. 사실 해리스의 책을 둘러싼 온갖 과장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건 솔깃한 거니까 나는 그가 책의 내용을 정말 믿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와, 이렇게까지 비판하네. 믿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쓴다면 그는 과학자가 아니라 뭐예요? 장사꾼이네. 과학자도 무엇이 선한지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특권적 통찰도 갖고 있지 않다. 해리스는 도덕적 사색의 큰 흐름을 초월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흐름과 다시 이어져야 된다. 숨을 쉬는 인간의 삶에 그 맥박 뛰는 그 구체적인 삶, 그거를 다 배제하고 공간에서 수치와 계량화하는 방식의 과학적 도덕주의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옳다고 봅니다. 자, 다음 소제목 진화 심리학의 윤리. 제목이 참 매력적이네. 진화 심리학. 인간의 마음도 진화한다는 건가? 그래서 윤리도 그 진화 심리학에 근거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건가? 어떤 건가? 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함의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는 다윈의 메타서사 자체가 메타서사 이런 단어들이 좀 막히죠. 메타 뛰어넘는 거예요.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이 물질을 넘는 학문입니다. 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메타서사 자체가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는 진화가 메타서사로 불릴까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지나오는 그 과정에 대한 원리의 예를 얘기하니까 철학이 메타 피직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진화론은 메타 서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서사가 윤리적 사색의 기초를 제공하는가 여부다. 그 방식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도덕적 가치 중 일부가 사실은 우리의 진화적 과거에서 나온 유물임을 보여주는 식인지 아니면 다윈주의적인 도덕적 가치를 제공하는 식인지는 차후에 논할 문제다. 이거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진화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진화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논쟁. 지금 잠깐 누가 왔다 가는 바람에 지금 집중이 안 됐네요. 어디 이제 다녀오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화와 윤리 관계에 대한 논증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윈의 자연선택 원리를 기술하기 위해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 허버드 스펜서는 진화 윤리학의 열정적인 옹호자였다. 진화 윤리학. 그가 경험한 비판적 반응은 한편으로 일부 미심쩍은 가정들, 즉 진화가 최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의심스러운 생물학적 전제 때문이었다. 그냥 뭐 이거 자세하게 몰라도 되니까 좀 진도를 나갑시다. 그냥 사회 다윈주의 용어들이 막 뒤섞여 나와요. 진화 윤리학 뭐 다 사회 다윈주의, 다윈주의적 도덕적 가치 두루두루 사회 다윈주의. 사회가 진화로 발전한다. 뭐 그걸 이제 사회 다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알려지게 된 입장은 흔히 강한 자가 더 강해지도록 붙돋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은 꼭 그런 건 아니죠.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메타서사라고 했죠. 다윈 이거를 기계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통해서나 사회 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 간의 경제적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그 방법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아주 극단적인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가 바로 사회 다윈주의를 큰 철학적 토대로 하고 있는 거군요. 강한 놈이 싸워서 약한 놈 잡아먹고 더 강해져야 이 사회가 발전한다. 그 아니겠습니까? 참 이건 비기독교적인 건데 기독교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이걸 전제하고 기독교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거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신자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사회 다윈주의라는 사상을 토대로 한 거다. 다 기억해 두십시오. 다윈의 이론을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 다윈주의가 출현한 것은 아주 불가피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필연적인 결과 아니다. 그렇죠. 사회 다윈주의는 진화 현상의 근저에 있는 자연적 패턴들이 인간들에게 규범이 된다고 여기는 것, 곧 자연적 과정에 대한 관찰 사실에서 도덕적 체계의 도입을 논증하는 데서 나온다. 그건 뭐 맞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회 다윈주의에서 눈에 띄는 일부 주제는 실제로는 다윈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라마르크적인 것이었다. 라마르크.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하기 힘드네요. 라마르크. 아무래도 여기는 제가 컴퓨터를 켜놨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뭐 전 네이버 주로 찾으니까 라마르크. 라마르크의 법칙, 라마르크 설을 찾아볼까? 라마르키즘도 있고요. 세명 라마르크가 제청하는 건데, 진화는 개체가 생에서 또는 변화한 것이 유전에 의해 보존되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설명하나다. 생물 진화와 관련된 학설 라마르크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실험을 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고, 특히 바이스맨가 지적한 바가 체세포에서 실제 세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생식 세포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획득 형질의 유전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마르크는 공적은 생물 진화를 진실로서 인정한 점이 있지만 현재 유전학의 지식으로 라마르크설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유전자 발현에서 환경 문제는 중요하지만 멘델설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못해. 예. 근데 이 라마르크설의 주장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대로 생식 세포에 전달되지 않는다. 획득 형질의 유전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대로 그 획득한 게 그대로 유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라마르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그 지휘자, 뭐 정명훈이라고 하는 정명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도 그런 게 유전되어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분 아들이 지휘자로 좀 활동하고 있긴 있는데 정명훈 씨 정도의 네임밸류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그 영적으로 뛰어난 그 성직자들이나 학자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그걸 이어받는다고 하는 증거도 없어요. 라마르크는 획득된 것이 유전된다고 봤는데 지금 뭐 별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유전 획득된 것 유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탁탁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19세기 말에 다른 주요 진화론 옹호자들은 예를 들자면 토머스 헨리 헉슬리와 엘프레드 러셀 위슬리는 진화를 도덕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한편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헉슬리의 견해는 진화와 윤리라는 제목의 1893년 옥스퍼드 대학의 로마네스 강연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헉슬리는 이렇게 선언했다. 인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분명히 이해합시다. 사회의 윤리적 진보의 관건은 사회의 윤리적 진보, 사회가 앞으로 쭉 나가는 거, 발전해 나가 이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윤리적 진보 관건은 우주의 과정을 모방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뭐 유전적인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는 거기에 투쟁하는 것이 핵심이다. 말했네요.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진화윤리학을 가장 진화윤리학에 대한 반대죠. 진화윤리학을 신랄하게 비판한 초기 인물은 위대한 철학자 G.E. 무어였다. 무어. 난 토마스 무어인 줄 알았대. 그거 아니고 그냥 무어, G.E. 무어였다. 어떤 이들은 무어가 단순히 사실적인 일련의 전제들에서 규범적 결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이비드 휴메의 이전 논평을 확장했다고 본다. 무어는 그의 책 윤리학 원리, 프린키피아 에티카,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로 제목을 쓰면 있어 보여요. 1903년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진화와 같은 자연적 과정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일체의 윤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우려를 표했다. 진화 윤리학에 대한 우려. 그는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용어를 고안하여 스펜서의 진화론적 윤리설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면 그 오류는 무엇일까? 무어가 묻되 선의 개념, 착한 거. 선의 개념은 인간이 경험적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과학적으로 경험적이라고 하는 건 학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논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측정이 되지 않는다. 선은. 그렇죠. 거기에 삶이 개입되니까. 흔한 예로 들자면 칼을 써서 상대방의 상처를 내면 이건 악이죠, 보통. 근데 외과 의사가 칼을 휘두르면 그건 선인 거죠. 칼을 휘두른다고 하는 그 현상만 놓고 본다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기 힘든 겁니다. 무어는 스펜스가 자연주의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선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것을 그것이 아닌 다른 개념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스펜스가 선과 행복을 동일시하는 것은 옹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스펜서를 향한 무어의 비판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 선하다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선다. 이 비판은 선을 경험적 관찰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더 깊은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어의 직관주의, 인간은 어떤 것이 노란색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어떤 행위의 선을 알아본다는 입장, 직관주의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제 생각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그의 스펜서 비판은 여전히 중요하며 과학과 윤리에 대한 보다 최근의 추측들로 쉽사리 확장될 수 있다. 조금 더 가야 되겠네. 진화론적 윤리설. 윤리가 진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사실 인간 역사를 보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덕적으로 진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발전한 건 아니잖아요. 진화론적 윤리설은 1920년부터 1975년까지 흔들렸는데 주로 그 문제점들이 그것이 가져올 작은 혜택들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드워드 윌슨의 책 사회생물학, 소셜 바이올로지 1975년에 출간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윌슨은 사람들의 윤리의 진화적 기초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용한 겁니다. 자연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은 윤리학이 철학자들의 손에서 잠시 벗어나 생물학의 주제가 되어야 할 때가 왔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 잠시 벗어난다고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입장에 따르면요. 인간의 도덕적 직관의 기원은 인류의 진화 역사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했다. 윌슨이 펼친 논증의 누적에 의한 설득력은 인간의 윤리적 신념들의 생물학적 기원을 탐구하는 일에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재미있게 어떤 거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 같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근데 결국 맥그레스는 이걸 반대하겠죠. 윌슨의 책이 실제로 대안적 윤리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추가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여긴 질문들 중에 일부를 검토했다.
우리의 도덕적 본능은 과거에서 물려받은 것이어서 오래전에 사라진 역사적 상황을 반영할 거야. 우리는 어떤 자연적 성향이 선하고 어떤 자연적 성향이 나쁜지 정확히 결정할까? 엄격한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윌슨의 접근법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과학적인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일부.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규범적 지침을 제공하는 인간의 역량. 규범적. 어떤 규범을 정하는 거예요. 보통 십계명 이런 것도 규범적인 겁니다. 뭐만 해라, 뭐만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제공하는 인간의 역량은 생물학적 적응으로 보고 그 적응이 집단 내의 사회적 결속과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과거의 선택 이익을 부여했을 거라고 봐야 할까? 아이고 복잡해요 말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행동과 감정의 규범들이 틀렸음을 보여줄까? 사실임을 보여줄까? 기술 기술한다 이렇게 설명해 간다는 거예요. 기술에서 규범으로 넘어가려면 어김없이 어려움이 시작된다. 기술에서 규범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했다가 배신하고 뭐 도망가 버렸대. 그런 건 기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간 것은 악이야 이렇게 규범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규범으로 만들기에는 인간의 삶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제 방에서 있으면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벌레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날라다니는 것들도 들어오고. 모기는 뭐 종종 있고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방충망 이런 게 지금 잘 돼 있어서 시골에 살더라도 벌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들어와요. 근데 그 녀석이 방충망에 붙어 있거나 유리 붙어 있을 때 내가 그를 이제 가능한 대로 살려서 바깥에 내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곤충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겠죠. 그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건데요. 여기 정용섭이 누구를 하려고 이 곤충을 이렇게 방충망을 흔들고 문을 열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날라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는데 곤충을 향해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든지 뭐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규범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재밌어요. 기술에서 규범으로 넘어가는 데는 참 복잡하다. 기술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술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기술의 칭의에서는 진화론의 호소에 특정한 인간 능력이나 사고와 행동 패턴의 기원을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렇죠? 물론 우리의 심리적 과거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터라 그래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진화 심리학은 종종 포스트 모던한 도덕적 회의주의나 상대주의를 지지하거나 전통적 도덕적 실제를 약화시키는 데 동원된다. 그래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도덕적 실제론. 입사를 상속할 때 뭐 어쩌고 뭐 몇 프로를 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든지 등등 도덕 실제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들 그 외에도 삼강 오륜 이런 것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입증될 수가 없다. 기술에서 규범으로 넘어가는데 인간의 삶을 기술하는 데에서 어떻다 이렇게 규범으로 넘어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진화적 과거에 대한 지나온 날 모든 과학적 이해가 필연적으로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부모가 늙었을 때는
산에다가 버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뭐죠 그게? 지금 이런 게 생각이 안 나. 무슨 고려장, 예, 고려장. 그거는 볼 때 악이죠. 도덕적으로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방식으로 종족 보존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죠. 뭐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건 좀 나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규범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뒷부분 요 뭐요? 요 장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많이 됐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8장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